오늘 식품가공론에 대한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품의 정의, 식품가공의 정의, 또 식품가공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런 식품가공을 하는 목적 중에 저장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식품을 변질 또는 변폐시키는 요인 중에 미생물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종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75분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가공식품을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패를 일으키는 이런 식품 미생물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이 산소 존재 여부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있어도 증식할 수 있고, 산소가 없어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동물과 식물과 차이점이 첫 번째, 산소 요구에 따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미생물은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수분을 첨가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제 동식물과 다른 점이죠. 세 번째는 이 냉장이나 냉동을 시킨 다음에 해동을 시키면 동식물은 살아날 수 없지만 미생물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동물,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생물이 증식하는데, 즉 생육하는데 조건은 첫 번째가 수분입니다. 미생물은 수분 없이는 증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수분이 없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은 이 생육,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반드시 공급돼야지만 미생물의 생육 조건에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온도가 맞아야죠.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는 20 내지 25도씨, 효모의 경우는 30 내지 35도씨가 최저 온도고, 세균의 경우는 세균의 종류별로 증식이 필요한 최저 온도가 다 다르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의 경우 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식품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이 가축의 경우에는 가축의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이런 먹이는 우리가 사료라고 불러줍니다. 사료. 그러면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이러한 먹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미생물의 배지라고 불러져요. 배지. 또는 영양분. 일반적으로 이제 배지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이런 먹거리는 식품이라고 불러주고, 가축은 사료라고 불러주고, 미생물은 배지입니다. 배지. 그래서 적절한 수분과 온도가 맞고 배지가 공급되면, 즉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미생물은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미생물은 절대로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생육과 증식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pH입니다. 이 pH에 따라서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유무, 또 광선의 유무, 또는 삼투압에 따라서 미생물 각각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 앞에 수분, 온도, 영양분은 절대적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미생물은 증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pH라든가 산소라든가 광선의 유무, 삼투압의 정도에 따라서 미생물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로고 수소 이온을 말하는 거죠. 수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는 pH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0.1이 있고 0.01이 있고 0.001이 있다면 이것은 10의 -1승이 되고 이것은 10의 -2승이 되고 이것은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7승, 10의 -14승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pH는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7이 되고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 부분에 위치하는 pH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pH가 낮을수록 우리는 산성이라고 불러주죠. 반대로 7 이상 14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이 세균의 경우는 pH 중성일 때 잘 자라고 산성일 때는 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곰팡이나 효모는 산성일 때 잘 증식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 또는 효모를 배양할 때는 이 산성적으로 pH를 낮춰서 배지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얘들은 잘 자라지만 세균이 번식되기 힘든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
탁주인 막걸리를 제조할 때 효모에 의해서 당성분을 효모가 이용해서 이 알코올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 술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연산이라든가 젖산과 같은 산을 첨가하게 되면 pH가 낮아지게 되겠죠. pH가 이렇게 저하되게 되면 곰팡이나 효모는 잘 자라지만 세균이 못 자라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곰팡이는 산소 없이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차단시키고, 또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소는 존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pH를 조정함으로써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자가 pH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미생물의 증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첫 번째,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해 줘야 되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를 조성해야 되고, 세 번째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야지만 미생물은 잘 증식하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놓고 살펴볼 때, 거꾸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서 미생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그중 한 가지를 부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적절치 않게 만들어버리면 미생물의 증식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저장성이 그만큼 확보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인자 중에 이 영양분을 없앤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수분량과 온도 조건을 적절치 못한 조건으로, 미생물의 증식에 적절치 못한 조건으로 바꿔주면 미생물은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성분을 이용한다든가 독소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생물의 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분량을 조절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분량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면 미생물은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조죠, 건조. 이것을 우리가 드라잉이라고 합니다. 드라잉. 쌀, 보리, 밀, 옥수수, 이와 같은 곡류를 태양열 건조로 건조시키게 되면 수분함량이 13% 이하 떨어집니다. 또 열풍 건조를 통해서 또 건조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미생물이 이용하기 힘든 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분의 감소로 인해서 미생물은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된 곡류가 여기에 해당되죠. 또 건조시킨 채소류라든가 건조시킨 나물류라든가, 건조식품들이 다양하죠. 건조 명태라든가 건조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조된 가공식품이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즉 건조시킴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성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탈수가 있습니다. 탈수. 이것을 우리는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건조와 탈수는 수분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같지만 제거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건조와 탈수는 구분하고 합니다. 건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액체인 물이 기화돼서,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기화 또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기체인 그런 수증기로 기화되는 거죠. 증발하는 거죠. 이렇게 상이 바뀌면서 액체인 물이 수증기 기체로 상이 바뀌면서 증발하는 현상을 우리는 건조라고 합니다. 이걸 건조라고 하죠. 네, 탈수는 수분 함량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액체인 물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손으로 비튼다든가 원심 분리를 시켜서 액체인 물로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탈수라고 합니다. 탈수. 그러니까 수분을 제거하는 그 방법은 같지만 건조는 기화를 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탈수는 상이 바뀌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수분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탈수라고 합니다. 또는 그 농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콘센트레이션, 농축. 일정한 용기에다가 액상 제품을 열을 가해서 끓이게 되면 액체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에 점점 농축되겠죠. 수분 함량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수분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상온에서 농축도 할 수 있고 진공을 걸어서 낮은 온도에서 진공을 걸게 되면 물의 끓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식품 성분의 어떤 변화 없이 빠른 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것을 진공 농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하에서는 대기압,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압, 일기압이죠. 이랬던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이러한 대기압보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순수한 물의 끓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압력 솥이라든가 또는 오토크레이브를 보면 120도, 130도 이와 같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식품을 가공한다든가 또 식품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멸할 때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살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즉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을 가해주면 10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물은 끓게 됩니다. 70도, 50도, 30도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 농축을 하게 되면 백큐물 건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면 30도, 40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식품 성분 중에 열에 민감한, 열에 파괴되기 쉽고 또는 그 변색이 되기 쉬운 이러한 가공식품의 경우는 전부 다 진공 농축을 통해서 이런 수분 제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대기업보다 낮은 압력을 갖기 때문에 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냄비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압력을 가해주면 물의 끓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 수분식품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미디트 모이스처 푸드. 식품을 건조하게 되면 이러한 수축이 일어나고 씹을 때 딱딱한 물성을 주기 때문에 기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수분을 한 30-40% 첨가해가지고 부드러운 물성을 갖는 이와 같은 식품을 우리가 중간 수분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분이 이렇게 많으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저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염이라든가 당을 첨가함으로써 소금과 또는 설탕, 포당, 과당 이와 같은 당을 첨가함으로써 미생물이 이용하기 힘든 이러한 결합수 형태로 전환시키게 되면 수분량은 많지만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그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수분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자유수를 없애는 방식이죠. 근본적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의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설명을 약간 하다 말았는데 이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러한 그 중간 수분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번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성분 중에 이런 염이라든가 당이라든가 또 솔로브란 여러 가지 그 식품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만 가지고는 미생물의 번식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미생물의 번식 정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수분 활성도를 우리가 워터 액티비티라고 불러주고요. 약자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수분 함량만 가지고는 미생물의 번식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으면 어느 이상이 되어버리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고 어느 이하가 되면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의 상태에 따라서 수분 함량과 미생물의 그 증식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된 내용이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는 식품의 전체 무게에서 이러한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의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과의 그 과육 절편의 무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g을 채취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105도씨 원조법이라든가 열에 타기 쉬운 이런 성분들은 진공으로 건조를 시켜서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죠. 105도씨 건조한 후에 보니까 약 1g의 건조 사과가 1g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9g의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10g 속에 존재하는 사과에는 9g의 수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양이 10g이고 9g이 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분율로 나눠주면은, 곱해주면은 90%의 수분 함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하고 건조 사과하고 얘는 90%의 수분 함량을 지금 갖고 있고 건조 사과는 대략적으로 10%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과 자체는 호흡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고 절단을 하게 되면 이미 호흡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부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절단된 사과의 경우가 90%의 수분 함량을 갖고 이걸 건조시켰을 때 10%의 수분 함량을 갖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90%의 수분 함량을 갖는 이와 같은 사과 절편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서 변폐가 될 것이고 건조된 10%의 사과 절편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했을 때 미생물의 증식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러한 건조사과 틀리고 건조배 틀리고 건조시킨 쌀, 보리, 밀, 과자 다양한 이런 건조식품이 결국은 미생물의 증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활성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수분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이 수증기압분에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식품 중에 수증기압 B로서 우리가 나타낸 것이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0에서부터 1.0까지 범위를 갖겠죠. 특정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온도에서의 어떤 특정 식품의 수증기압만 측정하게 되면 이 식품 중의 수증기압을 그때 같은 온도의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눠버리면
이것이 수분 활성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가 되는데 식품 자체를 100% 순수한 물이라고 가정하면 1.0이 나오겠죠. 같은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물에 염이나 당을 첨가하게 되면 수증기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는 감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분 활성도와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가 또는 색소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미생물의 생육 정도, 독소의 생산 정도를 이 수분 활성도하고 특정한 상관관계를 표시한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 가지고는 이렇게 일목요연한 팩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식품 특성과의 관계를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식품 저장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수분 활성도와 저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미생물의 생육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 온도, 영양분 중에서 우리가 수분과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분 함량을 감소시켜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염과 당을 첨가함으로써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의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러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온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미생물 자체를 사멸시킴으로써 저장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겠죠. 이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열 처리를 통해서 미생물 자체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이 냉장이라든가 냉동 온도로서 식품을 보관함으로써 미생물은 사멸시키지 못하지만 미생물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냉장, 냉동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즉 온도를 컨트롤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열 처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통조림이라든가 또는 병조림 또 네트워크 파우치라고 하죠. 어떤 그 봉지에 식품을 집어넣고 밀봉한 후에 열을 가해 사멸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현재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제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열을 가해서 사멸시키는 방법들이 있죠. 여기에는 뭐 좋은 살균법, 고운 살균법, 여러분들이 그 우유 살균법에서도 보면 좋은 살균법 배우셨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좋은 살균법.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업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살균법이 있고, 우리가 빵을 구울 때, 과자를 구울 때 베이킹 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하는 과정, 쿠킹하는 과정에서도 열을 쓰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 사멸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 기름에 튀기는 통닭이라든가 전을 부칠 때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열이 미생물의 사멸을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전, 이걸 압출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루전.
식구를 통해서 열을 가한 다음에 연속적인 이런 뻥튀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도 과도한 열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 산열되는 이런 방식이고, 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산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을 가해서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산멸시키는 방법들이에요. 가열체를 통해서. 또 하나 방식은 열은 가하지 않지만 이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미생물을 산멸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조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이런 식품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가 잘 되는 이런 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 방사선 조사를 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는 반드시 이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방사선 조사됐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 허가를.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소야라는 업체가 방사선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업체가 이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 총 두 군데가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그 허가를 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방사선 조사를 하면 소비자의 결국은 그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방사선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의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식품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방사선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이 뭐냐면, 일회용 수술도구 있죠. 칼이라든가 가위라든가, 또 우리가 이 마스크, 그 다음에 생리대, 귀저귀, 칫솔, 이러한 그 일회용품들 같은 경우는 미생물의 살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열을 가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사기 같은 경우 살균은 불가능하죠. 과거에는 병원마다 끓여서 썼는데 지금은 일회용 주사기나 일회용 생리대, 기저귀, 또 칫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포장을 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미생물이 완벽하게 사멸되기 때문에 이런 용품에 대해서는 다 방사선이 조사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식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아주 일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을 가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미생물은 사멸시키지 못하지만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그 저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냉동이죠. 일반적으로 냉장과 냉동은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이 얼음으로 상이 바뀌느냐 아니냐를 놓고 냉장과 냉동을 구분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영도시에서 5도씨에 보관하는 방식을 냉장이라고 하고, 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방식을 우리가 냉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0도씨에서는 일반 식품이 냉동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에는
당과 염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정도에서 그 빈결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냉동하면 보통 한 18도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육류의 그 냉동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도씨, 마이너스 10도씨는 서서히 그 지방의 상태라든가 이런 품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육류를 저장할 때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식품을 냉동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보관해야지만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물론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지만 미생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 지방의 상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식품 성분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써서 이런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열을 가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과 저온의 식품을 저장함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인이 수분, 온도,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수분과 온도를 컨트롤함으로써 가공식품의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 밖에 기타로서 어떠한 것들이 현재 가공식품의 저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될 수 있냐면, 지금 산을 첨가하는 방식이죠. 구연산이라든가 아스콜빈산이라든가 젖산을 사용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성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을 첨가하는 경우 곰팡이나 효모는 컨트롤 못합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pH 일반적으로 4에서 4.5 이하가 되면 미생물의 번식 중에서 세균의 번식은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밥을 쌀 때 우리가 이 밥에다가 식초를 뿌립니다. 식초의 주성분이 이제 초산이죠. 유기산의 한 종류고, 식초를 뿌리게 되면 김밥의 pH가 이와 같은 4.0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균이 못 자랍니다. 물론 곰팡이나 효모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일단 세균을 번식하는데, 세균이 번식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러한 식초가 이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균, 효모, 곰팡이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자면, 곰팡이는 반드시 산소가 존재해야지만 자랄 수가 있고, 세균이나 효모는 산소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산소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산소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곰팡이는. 그렇지만 세균과 효모는 산소가 있든 없든 간에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증식 속도를 보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두 마리가 네 마리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미생물은 증식하게 되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게 세균이고 효모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세균보다는 이 증식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 김밥에 식초를 뿌렸을 때 곰팡이, 효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오전 중에 김밥을 만들게 되면 그날 당일에 이제 소비를 하겠죠. 뭐 다음 날이라든가 그 다음 날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소비하기 때문에 한 8시간 이하에서는 효모 곰팡이는 그렇게 많이 번식을 못합니다. 세균은 빠른 속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세균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김밥을 쌀 때 식초를 첨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첨가해서 우리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 음료라든가 어떤 바카스, 비타500 등등 여러 가지 음료를 보면 전부 다 pH가 낮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연산, 젖산, 아스콜빈산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주는 이유는 일단 신맛의 어떤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pH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러한 세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균의 번식을. 그리고 이 음료를 이런 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파우치에 담고 열을 가할 때 이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들은 100도씨에서 사멸되지 않습니다. 바치로스 소브틸리스 같은 이러한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세균들은 100도씨에서 오랫동안 열 처리해도 죽질 않습니다. 대부분 120도씨 이상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포자를 형성한 세균들이 사멸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온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음료를 살균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러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고온에 살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연산, 젖산, 아스콜빈산을 넣어서 pH를 낮춰주게 되면 이 살균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이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의 경우는 100도씨에 절대 사멸이 안 되지만 pH를 4.0 이하로 낮춰서 열 처리하게 되면 65도씨, 70도씨에서도 이와 같은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들이 잘 사멸되기 때문에 모든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유기산들을 첨가해서 pH를 낮춰주는 거예요. 기호성도 높일 목적도 있지만 주로 캔이나 병이나 파우치 제품을 만들 때 이런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기 위해서 이런 유기산들을 쓰는 겁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살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액상의 경우. 그래서 홍삼음료라든가 이런 모든 음료에서 산이 들어가서 결국은 pH를 낮춰야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세균을 다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콜라 사이다 같은 경우 또는 맥주, 여기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용해를 시켜서 녹여놨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톡소논, 이런 청량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료라든가 또는 술에는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기 마련이죠.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또 pH하고 아주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맥주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존이 되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산수소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물에서 얘들이 결국은 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는 거죠. 우리 앞에서 말했다시피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고 수소이온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존되면 수소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pH가 낮아지죠. 그래서 콜라, 사이다, 맥주에 보면 여기에 유기산이 첨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pH 3.0에서 3.5 사이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pH 미터로 콜라, 사이다, 맥주의 pH를 한번 재보십시오. 재보면 상당히 낮은 pH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기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콜라, 사이다, 맥주의 경우 정원 살균을 하게 돼도 효과적으로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염과 당을 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소디움 클로라이드 소금이죠. 또 당의 종류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우리 설탕이라든가 물엿이라든가 포당, 과당, 또 전화당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맛도, 기호성도 높이고 결국은 저장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러한 염과 당이 식품 속에 존재하게 되면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또 하나는 순활성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를 쓰는 방법이죠. 방부제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보존료인 첨가물을 써가지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이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건 아닙니다. 살균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식품 속에 여러 가지 수분을 비롯한 영양성분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영양성분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류, 미네랄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방부제를 첨가하게 되면 이러한 미생물이 사멸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지금 냉장이나 냉동을 시켰을 때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미생물이 식품 성분을 이용하지 않도록 증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된장이라든가 간장, 고추장과 같은 이런 장류라든가 치즈라든가 건조시켜서는 그 식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호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제품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염과 당을 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면 못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생물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 중에서 이런 보존료를 첨가해서 저장성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앞에서 말한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달리함으로써 미생물로부터 식품의 병폐를 방지할 수 있는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요인 중에서 이 효소가 존재함으로써 식품의 변폐에 관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효소 자체의 변화는 없고 어떤 물질을 또 다른 성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물질을 효소라고 합니다. 식품 내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킨다든가, 발효 과정 중에 곰팡이라든가 세균이 분비했던 단백질 분해효소 또는 전분 분해효소가 숙성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자체에 존재하는 효소가 결국은 식품의 변폐에 관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과, 복숭아, 이 감자를 보게 되면 껍질을 벗긴다든가 절단하게 되면 이것이 갈변 반응이 일어나죠. 다른 말로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식품의 안전성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기호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절단면이나 껍질이 갈변되게 되면 사과라든가 복숭아, 감자 등이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질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사과, 복숭아, 감자 속에 있는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들이 이 산소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그 갈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소하고의 접촉을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설탕물에 담가버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접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갈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감자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 담가버리면 갈변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과 같은 경우 보면 pH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H가 이 4.5 이상이 돼버리면, 어떤 용액의 pH가 4.5 이상이 돼버리면 갈변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는 사과의 갈변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과를 절단한다든가 껍질을 벗겨서 이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조정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설탕물에 담그는 거죠. 설탕용액에.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설탕용액에 유기산, 구연산, 젖산 또는 아스콜빈산을 첨가해서 pH 4.5 이하를 맞춰놓으면 갈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물에다가 유기산만 넣어놓게 되면 사과 속에 있는 당분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맛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와 동일한 농도를 갖는 이런 설탕용액을 만든 다음에 유기산을 첨가해서 pH를 4.5로 맞춰놓고 여기에 절단된 사과를 집어넣게 되면 갈변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현미, 우리가 이제 벼를 수확한 후에 이 완결을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이게 현미가 됩니다. 그 현미의 이제 결층, 이걸
한자로 강층이라고 불러요. 이 겨층을 벗겨내게 되면 우리가 백미, 우리가 먹는 보통 일반미라고 하죠. 백미가 되는 거예요. 이 겨라고 하는 것은 도정 중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미가 있으면 이거 배아가 있습니다. 신운이 있고 여기에 겨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 도정하는 과정 중에 겨층에서 이 배아도 같이 떨어 나옵니다. 약 20 내지 25%에 해당되는 유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쌀겨가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는 이 쌀겨 속에 도정하는 과정 중에 이 쌀겨 속에는 20 내지 25%의 유지 함량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그 유지성분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라이페이스라는 이러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여름철에 도정한 후에 쌀겨를 실온에 놔두게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쌀겨 속에 있는 유지가 이렇게 한 분자의 그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그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유리된 지방산이다. 유리지방산이라고 불러줘요. 유리지방산은 우리 몸에 상당히 해롭고 또 이렇게 그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되면 이때부터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치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땅콩이라든가 자시라든가 쌀겨라든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제품의 경우 이러한 라이페이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산패치랑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패된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성장이 저해되고 머리가 빠지고 몸이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열을 가해서 불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쌀기가 생산돼서 이것을 식품 원료로 쓰고 싶으면 또는 사료로 쓰고 싶으면 냉장 보관을 하든가 냉장 보관하면 IPS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열을 가해서 볶는다든가 아니면 익스트로드로 열을 가해서 익스트루전 시켜버리면 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해도 이러한 산패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우유 속에도 이러한 유지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유 속에 존재하는 유지성분이 결국 산패치를 내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 우리가 살균하죠. 살균을 통해서 미생물의 그 병원성 미생물도 살균을 통해서 분출하지만 이런 살균을 통해서 우유 속에 있는 유지성분의 이런 가수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라이페이스의 활성을 통제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살균할 때 병원성 미생물만 참여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뭐 병원성 미생물을 참여시키는 목적이 가장 주되지만 이런 열 처리를 통해서 우유 속에 있는 유지성분의 산패를 억제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식품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인해서 변질되는 게 이제 과체류의 연화가 있습니다. 이런 붉은 고추를 햇빛에 말리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안에 물이 차죠. 결국은 품질 손상을 엄청나게 입는 겁니다. 모든 과체류는 이 팩티네이스라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소가 작동하면은 물컹물컹해지는, 즉 물성이 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김치라든가 무라든가 또는 어떤 채소류, 나물류 같은 경우 팩티네이스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팩티네이스가 채소 과실류의 그 조직을 연화시키기 때문에 물컹물컹한 이런 물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품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과체류를 그 건조할 때 나물류를 건조한다든가 고추를 건조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 브랜칭 합니다. 브랜칭. 이것을 이제 식품과학 용어집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데치기라고 합니다. 데치기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열처리의 일종이지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런 팩티네이스 같은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브랜칭이라고 하죠. 그 나물류 대부분 끓는 물에 아니면 녹차 같은 경우는 스팀에 살짝 찌거나 덕금이라고 하죠. 소세에 열을 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열처리해 주는 과정을 덕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칭 과정을 통해서 녹차 만들 때 또 나물 건조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브랜칭을 해서. 이것은 팩티네이스라는 어떤 효소의 불활성을 이루기 위해서 브랜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붉은 고추를 지금 수확을 해서 햇빛에 말리면 절반 이상이 이 팩티네이스 작용을 받아갖고 물컹물컹하고 색깔이 변하고 먹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팀으로 한번 찐 다음에 고추를 말리게 되면 이런 팩티네이스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고추를 건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나물류를 건조하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열처리를 해서, 즉 데치기를 해서 햇빛에 말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열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소, 식품 내에 존재하는 효소들이 결국은 갈변을 일으킨다든가 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는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패치를 나타낸다든가, 또 과체류 속에 있는 팩티네이스가 조직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다 쓰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효소에 의한 이런 갈변이 아니고 이제 비효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변에 의해서 식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식품이 변질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효소적 갈변이 있고 효소가 없는데도 갈변이 일어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다른 말은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 하죠. 식품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과 이 당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갈변 반응을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든가 뭐 된장이라든가 맥주라든가 빵이라든가 비스켓, 홍차라든가 커피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일정량의 아미노산이 존재하고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장류라든가 맥주라든가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커피, 이 홍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갈변 반응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갈색각 반응이 그 식품의 기호성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변 반응을 유도하는 좋은 현상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대, 갈변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청주라든가 이제 분유, 식초, 식용유, 수산 가공품, 이런 경우에는 이 마이알 반응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미, 이치, 또 비타민의 파괴, 이와 같은 좋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이알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장점으로 작용하는 가공식품이 있는 반면에 이런 청주, 분유, 식초, 식용유, 수산 가공품들은 이 마이알 반응이나 갈변화가 진행되면 좋지 못한 맛이 나오고 좋지 못한 냄새가 나오고 또 그 밖에 이제 비타민이 파괴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경우는 이러한 마이알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억제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중단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아미노산 당이라는 건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정반대되는 얘는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고 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만들 때 이런 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카라멜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의 경우 이것을 가열을 통하면 이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 때 이 이제 베이킹이라는 열 처리가 주어지죠. 이걸 가할 때 물론 앞에서 말한 마이알 반응도 일어나지만 이 과자나 빵 만들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물엿도 많이 들어가고 열을 받아서 이 갈색화가 진행되는 반응이 일어나죠. 이것은 변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장점으로. 이와 같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공식품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식품을 저장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설명하지 못한 이 호흡을 하는 농산물의 저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판되는 이런 우유의 경우에는 일반 가공식품의 그 살균 원리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가공식품의 살균 방식과 원리와 시판 우유의 살균 원리 방식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75분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납시다.